먼저 뭐 김무성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 조금 한번 내용 이후에 짚어보고요. 그 앞서서요. 험지 출마자로 꼽혀온 안대희 전 대법관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출마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마포갑 종로로 정해졌는데요. 어제 기자회견 열린 새누리당 사 굉장히 시끌시끌했다면서요. 뭐 그쪽에 평소 4년 동안 표를 닦아온 분들로서는 뭐 네. 이게 청천벽력이죠. 네. 닥쳤던 뭐가 된 셈이니까 당연히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고 네. 어쨌든 김무성 대표가 의혹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해온 험지 출마론이 연착륙을 못하고 경착륙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험지 출마론이 영두삼위로 끝난 것 아니냐 이런 네, 네. 평가를 받고 있고 당내에서도 혼선만 붙이겠다 이런 비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런 원인은 하나는 험지 출마론을 할 때는 지도부부터가 솔선수범해야 하는데 지도부는 자기적에 나가고 다른 사람들만 험지로 나가라고 하니까 그것이 설득력이 좀 떨어진 측면도 있고 네. 또 험지라고 한다면은 어떤 것이 험지인지 그리고 누구와 네. 어떤 선거 전략과 목표 구상을 가지고 하는지에 대한 당 나름의 어떤 그런 것 기준이 기준 있어요. 네. 원칙이 선 뒤에 이런 험지 출마론이 적용이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부분들이 원칙과 기준이 확고하게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혼선을 빚은 것 같은데 물론 뭐 김무성 대표도 선거의 어떤 달인이라 할 정도로 네. 선거에 대한 뭐 경험이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보관과 구상은 있을 거라고 네, 보지만 어쨌든 이 험지 출마론이 당이라든가 국민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선거 전략은 물론이고 또 그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답을 좀 하긴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당내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뭐 잠재워질 것 같나요? 리더십에 굉장히 좀 훼손이 왔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김무성 대표 개인의 지지율이 약간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당내 분란을 잠재우고 그리고 국민적 지지감을 조금 더 확충시키기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나온 얘기 들어보면 뭐 풀뿌리 꽃꽂이 얘기를 하고요. 네, 네. 야당에서 하는 것은 뭐 꽃꽂이고 우리는 풀뿌리 네. 상향식 공천을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신데 이 상향식 공천에 계속 집착을 하다 보니까 이걸 계속 앞으로 밀고 나갈 거면은 네. 험지 출마론은 아예 얘기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충돌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험지 출마론 얘기했다가 상향식 공천 본인이 얘기했던 것과 충돌을 하다 보니까 다시 접는 상황까지 하게 됐고요. 네.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새누리당이 역동성이 떨어진다는 이런 비판까지 지금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 험지 출마론을 끝까지 밀어붙일 거면은 당 지도부에서 주변에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좀 뭐 고영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 원외 이번에 출마할 사람이라든가 그리고 원내에 있는 이 위원장이라든가 네, 네. 이런 것들 지휘부에서 뭔가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네, 이런 네. 것 없이 험지로 가라고 하니까 이런 계속 분란이 벌어지고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은 네. 김무성 대표가 정치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총선 앞두고 야당에서는 지금 인재 영입이다 하면서 뭐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역동성이 없다라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역동성이 없는 거를 유일한 어떻게 보면 본인이 할 수 있는 일로 선택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어떻게 보면 상향식 공천이라는 것도 적극적인 어떤 자기의 역할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자기 부정인 거고. 그런데 가만히 이제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 보면 주변에 훈수 둘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당 대표로서 정말로 내가 말 놓고 퍼놓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뭔가 야 이렇게 꽂아야 돼 저렇게 꽂아야 돼 할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그거를 거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그거를 다 뿌리치고 정말로 대표로서 탁 밀고 나갈 만한 그럴 만한 어떤 입지는 못 가지셨거나 네. 그렇게 만약에 본인이 행동을 하셨을 경우에는 네. 당 자체에서 내분이 너무나 크고 거칠 것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예비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상향식 공천이라는 얘기도 하시고 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정말로 이게 본인이 나름의 어떤 생각하는 자기의 수라서 그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네. 나에겐 취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는 약간 수동적인 자세를 취해서 네. 나오는 전략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역동성 면에서 확 떨어지는 거고 네, 네. 또 갑자기 안대희 전 대법관이나 이제 오세훈 전 시장처럼 스스로 자기 어떤 목소리를 내게 강하게 내는 사람들이 나서게 되면 네. 훨씬 당 대표로서는 이게 죽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뭐 180석까지 뭐 자신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스텝이 꼬이기 시작하면 총선에서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 좀 싶어요. 180석이 된 김무성 대표도 아마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선진화법 때문에 못 해먹겠으니까 그걸 희망사항 말했다고 다시 이제 고쳐서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지금 김무성 대표가 지금 세 분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향식 공천을 처음 대표될 때부터 주장했다가 네. 아마 그때 대표 선거 공약도 상향식 공천이었죠. 했다가 지금 또 험지 출마 사실 어떻게 보면 있죠. 말이 험지 출마지 전략식 공천입니다. 전략 네. 공천입니다. 그게
좀 힘든 데 나가냐, 좀 덜 힘든 데 나가냐 이 차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 김무성 대표로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나쁜 말로 하면 죽도 밥도 안 된 지금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 상향식 공천 주장하면서 또 험지 출마하라고 밀어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김무성 대표가 저번에 그 안철수 의원이 그 새정치연합하고 옛날에 그 합당할 때도 그 기초단체장 무공천하겠다고 했다가 바꿨지 않습니까? 네네. 스탠스를 바꿨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저기 새정치연합이 그때 전멸한 것도 아니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거든요. 예, 예. 자치단체 선거에서. 예.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지금 이런 이상적으로는 상향식 공천 맞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지금 이래서 이번 그 총선에서는 이걸 지금 적용하기가 야당도 전혀 안 하고 하는데 힘들다. 네. 그래 일정 정도 그 자기 그 과오를 인정하고 가는 게 리더십을 갖다가 그나마 그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특히 뭐 이런 상황식 공천 여기서 집착하는 것은 본인이 겪은 그런 트라우마가 상당히 작용하는 거 아닌가 예, 이렇게 예. 보여져요. 뭐 18대, 19대 잇따라 본인의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 공천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시 이렇게 재보선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네. 그런 폐해를 그러니까 계보 정치 또 보수가 공천하는 이런 폐해를 없애야겠다. 그게 네. 사실은 맞죠. 네, 네. 저 민주주의 원리도 맞고 정당의 건전한 발전에서 맞기 때문에 제가 보면 좀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네. 과거에 낙하산 공천, 전략 공천에서 상향식 공천, 국민 공천으로 가는 일종의 진통이다.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좀 역동성이 없다. 네. 이렇게는 합니다만은 네. 사실은 지난 4.29 재보선 때도 보면은 김무성 대표가 본인도 주장을 했지만 역시 뭐 갑자기 여기저기서 인재라고 해서 유명인사 또 네. 뭐 명망가 이렇게 해서 내리꽂아서 공천을 하는 것보다는 또 현장에서 표밭을 오랫동안 일구어온 사람들이 결국은 이기더라, 승리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도 뭐 그렇게 김무성 대표는 꽃꽂이라고 했습니다만 네, 네. 풀뿌리로 현장에서 표밭을 가꾼 사람들이 결국 이번 4월 총선에서 이길 거라는 본인 나름의 확신이 있는 것 아닌가. 네, 네. 그러나 당에서 또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은 답답하다. 이게 뭐냐 말이야. 당이 좀 뭔가 와샤샤 하는 맛이 있어야 선거라는 네. 게 치르는 건데 그런 답답함을 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가 자기의 이상과 현실을 좀 좋아해서 절충하는 그런 방안 쪽에서 뭐 이렇게 새로운 전략 구상을 내놔야만이 당도 제대로 끌어가면서 자기의 리더십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전략 구상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대목인 것이 김무성 대표가 왜 새로운 전략 구상이 필요한 거 아니요? 뭐 명분상으로는 좋습니다만 19대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예, 국민의 80% 정도가 19대 국회 잘못 가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한 2차례 이상 나온 걸로 제가 네, 알고 네. 있는데요. 자, 이런 정도라면은 물갈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향식 공천이라는 게 당내에서 여러 가지 본인의 트라우마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안 하겠다. 이것은 이상론으로 좋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새로운 정책이나 새로운 인물이라도 나와야 된다는 거죠. 네. 야권에서는 계속 뭔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권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할 때 여권 지지층조차도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본인의 이 원칙도 중요하지만 이걸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 전술이 나와줘야 그래야지 다음번 총선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지 네. 그렇지 않는다면 굉장히 좀 어려운 선거가 될 가능성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김무성 대표는 상향식 공천 후유증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긴 했는데 앞으로 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야당으로 한번 가볼게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선대위원장이요. 친노 패권 척결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네. 수습할 능력 없었으면 오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문재인 대표 사퇴 시기와 같이 맞물려서 어떻게 좀 전망을 좀 하고 계시나요? 문재인 대표는 뭐 조만간 사퇴할 걸로 봅니다. 네. 그렇지 않고는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말한 것과는 너무 상충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작부터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사퇴 시기라든가 공천권 문제라든가 여러 부분에 있어서 그러나 기왕에 김종인 선대위원장을 모셔와서 뭔가 한번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침몰하는 이렇게 줄탈당을 이렇게 멈추면서 침몰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한번 다시 일으키는 그런 어떤 각오를 가졌다고 한다면 네. 김종인 선대위원장한테 어떤 전권을 맡기는 것이 방향으로는 옳지 않나. 그러면서도 너무 늦었다. 기왕 사퇴하시려면은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비노들이 사퇴를 허락할 때 했더라면 지금 같은 분당 탈당 사태도 없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지금 야당이라는 게 60년 전통 야당의 뿌리를 지금 잇고 있다고 예. 주장하면서
사실은 김정인 선대위원장이야말로 전두환 정권 시절에 국보위에서 출범해서 거의 여당, 과거에 민정당이라든가 여당 쪽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들어온 지 한 달도 안 된 며칠 만에 당을 다 접수해갖고 정체성 뭐 이런 거 없이 내 마음대로 하겠다. 어떻게 그런 공당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더군다나 이 최고위원회라든가 이런 네. 것은 다 선출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권한과 다 그 어떤 당은 당규상의 권한과 책임이 다 있는 거고 네. 그런 절차적인 것을 거쳐서 질서 있게 이런 어떤 권력을 넘긴다든가 정권을 넘겨도 그게 가능한 것이지 네, 네. 그냥 새로운 사람 데려와서 이분한테 맡겨가지고 한번 당을 해서 선거에서 이겨보자 이런 일시적인 방편으로 했다 한다면은 그건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네. 봅니다. 더군다나 김정인 위원장이 사실 단기 필마로 들어와서 네. 그동안 그 강고한 친노 패권을 일시에 본인이 이야기한 대로 뭐 무섭지 않다. 내가 네. 이런 걸 무서워 같으면 왜 들어왔느냐. 그건 뭐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는지는 또 좀 더 지켜봐야 할 사안입니다. 당 내에서도 친노 패권 계속 바꾸자 했는데도 지금까지 온 상황에서 총선 임박한 상황에서 지금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좀 혹시 보시나요, 진짜로? 여기가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데요. 네. 아마 뭐 얼굴마담으로 데려왔다 이런 얘기도 있고 진정으로 친노 패권을 바꾸고 운동권적 체질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관측이 두 가지로 갈리고 있습니다. 김종인 선대위원장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아주 자신만만한데요. 친노 패권 깰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자신만만한데 이게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네. 친노 패권주의가 당에서 얼마나 깊이 뿌리박고 있는지 지켜보겠다라고 했습니다. 본인도 사실은 뒤 말끝을 약간 좀 흐리고 있는 면이 있고요. 네. 그리고 문재인 대표 사태가 일종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데 네, 네. 뭐 김종인 위원장은 선대위가 구성되면 사퇴할 것이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우윤근 의원 바로 뭐 이틀 전에 한 얘기 보면은요. 혁신 작업과 인재 영입과 통합 노력이 완성되면 사퇴할 것이다. 시기가 굉장히 애매하죠. 게다가 진성준 의원 그 측근 의원들이 하는 얘기들을 못 들어보면은 네네. 이건 김종인 위원장 바로 들어오기 전날 한 얘기입니다만은 언제 물러나는 것 이건 대표 흔들기에 불과하다라고 평가절하하기도 네. 합니다. 지금 시기에 대해서도 애매하고 그리고 물러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굉장히 논란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물러날 것인지 그래서 친노 패권주의가 극복될 수 있을 것인지 이거 정말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 네. 한 가지 첨언하자면요. 지금 박영선 의원이 이런 얘기를 바로 며칠 전에 했습니다. 김 위원장께서 당의 내부 사정과 문화를 소상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굉장히 유보적인 얘기를 하고 네.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들이 충돌하고 있는 문재인 대표 사태가 어디로 갈지 네.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 같습니다. 만약에 물러난다고 하시더라도요. 네. 물러나시는 것 자체는 뭐 기정사실화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서 가정을 놓고 봤을 때 친노의 어떤 불리는 내부에서는 과연 아무 일도 없을 것이냐. 그 지금까지 문재인 대표가 이렇게까지 수세에 몰린 데에서는 네. 거기서 나름대로의 어떤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있을 거고 네. 그 노력의 일환으로 내부에서 또 갈등이 없으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김종인 선대위원장이라는 외부에 들어온 어떤 인재를 통해서 인력을 통해서 네. 그 내부의 갈등을 또 잘라내는 어떤 방편을 쓸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친노 내부에서도 저는 분화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네, 네. 그 분화를 정리하는데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역할을 제대로 해낸다면 그러면서도 이세인으로 물러나 있는 문재인 대표 체제 자체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면 이 어떤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갈 길에 조금이라도 희망이 보이는 거고 네, 네. 그렇지 않고 그 휘두르는 칼이 이 친노나 아니면 문재인 대표가 현재 예상하고 있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만약에 흘러가 버리게 되면 네. 정말로 더 극심한 분열이 될 수도 있겠죠. 그거를 아마도 박영선 이제 의원이 지적을 하신 것 네.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친노가 사실 호남 그 동교동계 여기도 기득권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친노가. 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은 있죠. 동교동계하고 비교해서 기득권층으로서는 어느 정도 될까요? 한 100배쯤 안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 정청래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경제민주화님이라고 그랬던가요? 그런 식으로 그 환영했단 말입니다. 그게 왜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분들이 저 친노가 기득권층을 갖다 그렇게 배척하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왜 받아들였을까? 그건 저는 뭐 지금 김종인 위원장은 지금 뭐 아주 용기 백배 해가지고 친노를 척결하겠다 그러시는데 네. 이 사람들이 친노가 받아들일 때는 뭔가 어떤 전략은 있을 것입니다. 자기들 공천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확보되지 않고는 이렇게 그 쉽게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네. 김종인 위원장은 사실 어떻게 보면 친노 이 핵심 그 패권이 있는 쪽에서는 아무런 세력이 없습니다. 물론 본인의 어떤 그 전력이 화려하고 이런 건 있지만 정치권에서 전력 활용하면 됩니까?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뭔가 갈등의 소지가 많다. 지금 현재는 지금 그 더민주당이 워낙 다급한 상황, 네. 계속 탈당하고 지지율은
그 국민의당과 떨어지고 호남 잃고 이런 분위기에서 어떤 그 김종인 위원장을 데리고 왔지만 이게 정작 공천 문제가 대두될 때 과연 이게 계속 유지될 것인가 이 부분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언제 터질지 모르는 어떤 화약과 같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저도 같은데요. 뭐 지금 네.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입장이 찬밥 뜨신 밥 가릴 처지가 못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응급 처방으로 김정인 선대위원장을 모셔온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김정인 선대위원장이 결과적으로 신의 한 수가 될지 네, 네. 아니면 시한폭탄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네, 네. 신의 한 수라는 것은 만약에 문재인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친노 중에서 비리, 막말 뭐 이런 갑질하는 저 친노들을 좀 쳐내야겠다. 네, 네. 그러니까 차도살인 김종인이라는 칼을 빌려서 좀 쳐내고 그래갖고 뭔가 좀 국민들한테 신뢰받는 당을 한번 만들어 보고 예. 또 비너도 탈당을 할 수 있는 명분도 뺏어버려야겠다. 이런 좋은 카드로 활용한다면 신의 한 수가 되겠지만 예, 예. 그렇지 않고 이분을 모셔다가 뭐 얼굴마담으로 써먹고 저 총선 때 위기를 극복하고 난 뒤에 결국은 우리 친노가 어디로 가냐. 또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대선을 겨냥하고 있는 분으로서는 친노에 광고한 그 뒷받침 없이 대선 가도 못 갑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하나의 뭐 이렇게 불쏘시개로 만약에 활용하려겠다는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었다면은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이 아닙니다. 또 자존심이 아주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분이기 때문에 네. 자칫하면은 중간에라도 크게 이게 터질 수 있는 지하폭탄이 될 수도 있죠. 그럼 지금 차도살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재인 대표가 만약에 뒤로 빠진다면 어느 정도까지 빠질 걸로 예상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네. 문재인 대표 사퇴 여부도 있지만 네. 선대위를 구성하는 겁니다. 네. 선대위를 구성할 때 친노가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네, 이게 네. 나중에 친노 패권을 아마 뿌리 뽑느냐 뽑지 않느냐 이제 이거하고 갈림길이 있고요. 네, 네. 지금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발족할 선대위는 친노는 단 한 명도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네, 네.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시는데 네, 네. 정말 이게 관철될지 안 될지 이거 아마 첫 번째 지켜볼 대목입니다. 네네. 그 문재인 대표가 저 김종인 위원장 영입하면서 선거대책위원장 맡기는데 인재 영입은 그 문 대표가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문 대표가 한다는 말은 결국 공천에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취지거든요. 네. 공천 뭐 아무 관계 없이 인재만 영입해가지고 그냥 뭐 어디 당에 그냥 사무직 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문재인 대표가 대표 사퇴하더라도 일정 부분 이번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그리고 네. 친노의 어떤 그 대표로서 행사하겠다는 의사는 표시한 것 같습니다. 근데요, 김종인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 보면 과거에도 그랬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대선 선대위 이렇게 했다가 의견이 안 맞으면 확 돌아서 버리는 이런 그 전체를 밟아왔잖아요. 이번에도 만약에 문재인 대표가 인재 영입이라든지 조금이라도 완전히 후퇴하지 않고 용단을 내리지 않고 조금이라도 어떤 자꾸 이런 일을 영향을 미친다면 그거는 이제 김종인 지금 선대위원장을 모셔오는 과정에서 이게 어느 단계에서 결정되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정말로 한 수개월 전부터 기획하에서 이 정도의 시점이라면 모셔와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당의 흐름이 사실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당을 깨다시피 하고 나간 것이 이미 예측이 되었을 시점만 보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앉아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느냐, 문재인 대표나 친노에서 아니면 기정사실화 해놓고 우리는 내부에서 작업을 해야 된다. 지금 그 작업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사람들이 추측할 수 있는 게 영입 과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13호까지 나왔나요? 계속해서 하루하루 나오는데 이게 하루 이틀 공들여서 될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럼 그것까지 다 예측을 해놓은 상황에서 김종인 선대위원장으로 정점을 찍은 것이라면 이미 내부에서 어느 정도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본인은 마음대로 하신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미 짜여진 판에서 마음대로 하는 건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렇다라면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더라도 어떻게 보면 갈등의 발생할 여지가 없어버리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일이 별로 없을 것이고 네네. 그게 아니라 신로에서도 좀 급하다. 계속 나가니까 급하네. 도저히 안 되겠네. 이분이라도 모셔와야겠네라고 모셔온 거라면 내부에서는 굉장히 많은 분열의 양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틀림없이 시한폭탄같이 이게 어디선가 터져 나와버릴 것이고 그렇게 두 개로 나뉘겠죠. 네. 저는 오래 공을 들여서 모셨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문재인 대표와 두 분 간에는 오랜 교류가 있었지만 그동안에 선대위원장을 놓고 쭉 거론되는 분들 보면 박승, 이용훈, 네. 또 한승원, 정동영, 천적배 다 거론됐습니다. 또
요 수도권의 박영선 의원, 김부겸 의원까지 선대위원장이 다 거론해서 다 했는데 다 거부가 됐어요. 네, 네. 물론 하나의 대안으로 김종인 전 의원을 거론을 빼놓고 하고 있었다. 하나의 그 네. 카드로는 갖고 있었다고 네. 보지만 이걸 최상으로 생각하고 미리부터 딱 계획을 짜놓고 그랬다고는 보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공천심사위원인가요? 뭐 그 공직자 거기에서 그 20% 컷오프를 비롯한 그런 그 평가가 이미 끝났고 네. 또 선대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길 걸로 보기 때문에 친노로서는 큰 리스크는 없을 것이다. 네. 자기가 제일 중요한 건 공천화입니다. 네, 네. 공천이 끝나서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뭐 김종인 선대위원장도 내보낼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상 인재 영입에 또 키는 역시 문재인 대표가 쥐고 있고 네, 네. 공천의 이런 틀도 어느 정도 확고히 지금 내부적으로 정착이 된 상태라고 네, 본다면은 과연 김종인 위원장의 그런 운신의 폭이 얼마나 클 건가 그런 의문점도 있습니다. 김 대표님 아까 박영선 의원이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아직 당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어찌됐든 간에 꼭 둘러앉히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네.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박영선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친노 패권주의가 깨지는지 며칠 좀 지켜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거 뭐 공천권과도 연관돼 있을 수 있고 운동권적 체질이 개선될 수 있는지 이걸 지켜보겠다는 건데요. 네. 김종인 위원장도 한 얘기가 운동권적 체질은 바꾸겠다는 겁니다. 네. 자, 이거는 단순히 뭐 공천권 행사하는 것 플러스 일종의 생사 여탈권, 친노에 대한 생사 여탈권까지 쥐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굉장히 아주 뿌리 깊은 개혁을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의문점이 좀 있고요. 네. 그럼 이걸 지켜보고 있는 박영선 의원 쪽에서는 아마도 제 개인적인 예측입니다만은 탈당 쪽으로 선회하지 않을까. 좀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다른 분들 의견도 좀 여쭤볼까요? 양 변호사님 의견도 좀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박영선 의원이 남아 있으면서 하실 수 있는 역할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밖에 나갔을 때보다는 안에서 만약에 그래도 저도 체질이 한꺼번에 어떻게 체질이 하루아침에 바뀌니까 그건 있을 수 없지만 지금 친노라기보다는 친문 중심으로 새로운 영입된 인재들과 함께 새로운 틀이 짜진다면 그 안에서 박영선 의원의 역할 내지는 비중이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남아있는 쪽에 그래도 조금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분석이 달라서 전망하기가 어려울 때 어쨌든 박영선 의원의 속은 뭐 박 의원 본인만 아시겠죠. 국민의당 상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인재영입위원장인데 사실 뭐 더민주당 아까 말씀하셨던 계속 그런 인재 영입과 비교해서 별로 이렇게 성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눈에 띄는 성과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뭐 아직 눈에 띄는 성과를 기대하기는 좀 빠르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사실은 창당 작업이라는 게 뭐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뭐 지금 안철수 의원이 탈당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뭐 한 달여 한 돼. 달, 네, 그 됐죠. 사이에 인재 영입으로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런 탈당 분당을 상정하지 않고도 오래 전부터 인재 영입에 대한 그런 풀들을 축적해 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략적 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착착착 진행되지만 지금 창당하기도 바쁜 그런 네. 상황 속에서 어떤 가시적 성과를 내리기를 기대하는 것은 조금 과한 거 아니냐 하면서도 네. 그러나 인재 영입이 너무 지지부진한 것 아니냐는 뭐 비난을 들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안 의원이 인재를 영입해야 되는 건 맞죠. 지금 뭐 각 당에서 인재 영입에 서로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근데 당분간은 김종인 효과 이것 때문에 그 안철수 의원이 어떤 그 김종인 그 전 의원의 버금가는 인재를 영입하지 않는 이상은 그 이벤트 효과가 좀 줄기 때문에 네, 네. 그 하더라도 조금 이따 발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잠시 좀 시간이 좀 걸리겠군요. 네, 그리고 인재 영입이 아주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게 그러니까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으면 정치 신인이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좁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정치 신인이 어쨌든 안철수 신당으로 가서 그 입지를 넓혀야 되는데 네, 네. 선거구 획정이 여야 간의 일종의 단합처럼 확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인재 영입은 구조적인 한계,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라고밖에 볼 수 그것 없죠. 때문에라도 자꾸 저 총선 연기라는 얘기도 지금 뭐 꺼내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인재 영입도 좀 컨셉이 있어야 하거든요. 네네네. 말하자면 더불어민주당이 좀 평가를 받는 것은 운동권이라든가 이런 성향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전문직, 네네. 또 뭔가 스토리가 있는 분들, 네네.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분들을 모셔옴으로 해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것처럼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이 상당히 그 정체성을 정체되고 있는 것도 그런 그 한상진 위원장의 그런 국부 발언이라든가 네네. 이게 정체성이 뭐냐. 그런 그 당의 어떤 목표와 이념이 분명하지 않고 정체성이 확고히 형성되지 않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혼선을 빚고 있고 광주 같은 데서도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하향 추세를 겪고 있는데 네네. 인재 영입도 자기의 어떤 정치적 목표와 이념과 그런 가치에 맞는 분들을 모셔와야지 네네. 여기저기서 중구난방식으로 네. 모셔오다 보니까 첫 번째 인재 영입도 아니지만 인재 영입이라고 했던 분들 5분이 네. 3분이 비리에 관련돼 갖고 이렇게 뭔가 엇박자를 내는 그런 결과를 빚었기 때문에 인재 영입을 네. 서두르는 건 좋지만 정말 제대로 된 인재 영입을 해서 국민들한테 보여줘야만이 다시 그 어떤 지지율 상승의 동력을 받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여기 듭니다. 나오신 분들이 확실히 전문가신 정치 전문가라고 느껴지는 게 저 안 그래도 국부 얘기 좀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지금 한상진 위원장도 국부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김종인 선대위원장도 반박하는 얘기를 좀 했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뭐 이제 국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뭐 논란의 소진이 있을 수는 네, 있죠. 네, 이게 네. 역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 다만 뭐 저도 네. 일관되게 얘기한 게 선거 공학적인 측면에서 네, 네. 그럼 안철수 신당의 지지층이 누구냐? 그러니까 중도와 일부 진보, 일부 보수층이거든요. 네, 네. 자, 이런 면에서 보면은 이 국부 발언이라는 게 약간 좀 나중에 이제 공격을 받고 수정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인 이 발언들이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네, 네. 전 저게 한번 방점을 찍고 싶고요. 네, 네. 다만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네. 겁니다. 이건 하나의 당의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냥 중구난방으로 나오게 되면 오히려 지지층들이 굉장히 표심이 떠날 수도 있고요. 네. 국부인지 아닌지 혹은 국부 중에 한 명인지 아닌지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인 토론이 있고 그리고 나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건 약간 중구난방으로 나오는 면이 있다는 면에서 네. 좀 위험성이 어느 정도는 있어 보입니다. 저는 그 국부라는 걸 갖다가 그 물론 한상진 위원장의 발언이 그 진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중도를 끌어안기 위한 거기에서 출발인지 모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국부라는 건 있죠. 어떤 자기를 희생해서 나라를 갖다가 만든 사람 이런 이미지. 그러니까 아주 도덕적인 이미지. 네. 그리고 국부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뭐 싱가포르 리콴유라든가 네. 버마의 아웅산이라든가 그다음 이런 정도의 그 어떤 자기를 희생했던 느낌, 우리나라는 김구 선생 정도겠죠. 여기다 국부를 붙여야지 나라를 그냥 설립했다고 해가지고 나라를 초대 세울 때 대통령이었다. 처음에 했다고 네. 해가지고 네. 국부로 보기에는 힘들다. 이런 면에서 국부 발언은 조금 성급했던 게 아닌가 저는 네, 네. 생각합니다. 저는 뭐 몰랐었는데 김종인 그 위원장 할아버지가 이승만 정권 초대 뭐 대법원장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인 김병로 네, 선생님하고 네. 그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또 반박을 했다고 해서 혹시나 어떤 의견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정치권 대담은 뭐 시간이 마무리돼서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